저는 결혼 4년 차에 30대 중반에 들어선 여성입니다. 남편과 20대 중반부터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결혼 생활까지 합치면 대략 10년 정도 얼굴 보고 지냈습니다. 남편은 돈을 꽤나 잘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도전심이 있어서 사업을 하였는데 연애 당시에는 쪽박을 차나 싶더니 결혼을 한 후 초대박이 터지면서 흔히 말하는 억대의 연봉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지인들은 저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남자를 고르냐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방법이라고는 없었고 이 남자가 오로지 자기의 의지만으로 해낸 거라 저는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전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없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돈은 버는 남편을 만났지만 저는 허구한 날 시집살이를 당하는 게 저희 일상이었습니다. 너 어디니 며느라? 또 나갔어? 내가 지금 너희 집에 왔는데 왜 이렇게 반찬이 없는 거야? 너 집안 살림하는 사람 맞아? 맞냐고? 어머님 또 사람 없는 집에 오시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라고요. 너는 말 버릇이 참 못돼 먹었구나. 내가 우리 아들 집 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니? 너 집안일은 하는 거야? TV 들춰보니까 먼지가 훤하다 훤해. 이런 집에서 살다가 우리 아들 감기라도 걸리면 너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답게 행동해야지 며느라. 어머님 집안에 물건 들쳐서 먼지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청소는 매일 하는데 대청소는 누가 매일 해요? 손에 약간 먼지 묻어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우리 아들 덕에 호강하는 녀석이 말대꾸는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 아들 다른 여자 만나게 할 거다. 그런 줄 알고 있어라. 아주 그냥 복에 겨워서 좋은 게 좋은 걸 모르는 녀석이라고. 뭐 집에 가서 다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님은 저에게 항상 스트레스를 주곤 하셨습니다. 몰래 집에 와서 반찬과 청소 상태에 대해 잔소리하거나 명절에는 온갖 잡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단순히 남편이 돈을 잘 벌기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돈을 잘 버는 남편 아래 배부른 아내라면서 저에게 잔소리할 명분이 생긴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님이 이렇게 행동하니 남편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제가 보는 앞에서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나다. 네 남편이다. 오늘 저녁은 뭐야? 지금 당장 말해라. 오늘 저녁은 낙지볶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 지금 오는 거야? 평소보다 일찍 연락했네. 일찍 오고 말고는 내가 정하는 거니까 너는 상관하지 마. 그리고 낙지볶음 가지고 되겠어?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으니까 당장 소고기 사와. 내 카드로 사지 말고 네 카드로 사는 걸 잊지 말고. 됐어, 이미 늦었어. 오늘은 낙지볶음에 밥 먹어. 무슨 갑자기 소고기 타령을 하는 거야? 네가 항상 이런 식이니까 내가 너를 싫어하는 거야. 이런 연봉 벌어들이면서 여자한테 잔소리나 듣고 말이야. 이럴 바엔 그냥 다른 여자를 구하던가 해야지 참. 뭐? 다른 여자를 구한다고? 당신 오늘 아침에도 소고기 먹고 했잖아? 그런데 뭐가 문젠데? 매일 고기 반찬 주고 오늘은 비싼 낙지까지 사왔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되는 거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당신은 항상 당신 맘대로 하잖아? 그게 문제인 거지 뭐 다른 게 문제야? 됐고 소고기나 사오거라. 안 그러면 나는 바람을 피겠다. 바람 피고 싶으면 펴라. 나도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으니까. 바람은 피는데 나는 이혼은 못 해준다. 그렇게 알고 있어. 합의 이혼할 거면 돈을 주던가. 싫으면 양다리 걸치고 살라고. 남편은 시어머님과 마찬가지로 저에게 음식 가지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음식을 못하는 편도 아니었고 매번 메인 반찬으로 맛있는 것들을 사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뭐가 불만인지 매번 저에게 잔소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다른 여자를 불러온다고 하더군요. 화가 난 저는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연봉 2억의 남편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만나는 여자가 있었고 만삭의 아이까지 임신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그의 뜻대로 되는 듯 싶었지만 코로나가 점점 끝나감에 따라 남편의 사업도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런 사실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던 남편은 돈이라도 벌면 다행이지 그동안 생산해둔 마스크를 처리하지 못해 폐기할 위기에 처했고 사업은 점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남편의 상간녀에게 긴급히 연락이 와서는 저에게 한마디 하기 시작했습니다. 똑똑 억대 연봉을 가진 남편의 부인분 되시나요?
저는 상간녀입니다. 어떻게 하죠? 오랜 기간 임신을 못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임신을 해버렸네요? 아, 그렇게 만든다고 노래를 불렀던 상간녀가 알아서 연락을 주셨네. 네, 잘 주셨습니다. 아이까지 가지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아이만 가진 게 아니라 아이를 출산까지 했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남자를 놓아주세요. 이제 아이가 있는 이상. 제 남자입니다. 뭐 그렇게 하도록 하죠.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진 보니까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저는 23살입니다만 왜? 그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니요, 아직 세상 물정 볼지 몰라서 물어봤어요. 말투만 봐도 대충 보이던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알아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원한다면 이혼까지 해줄게요. 네? 이혼까지요? 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시네요. 그럼 이혼 서류 보내라고 할 테니 이혼해주세요. 이 남자 2억이라는 연봉의 소가 20대 초반의 여성이 아이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과거 2억일지는 몰라도 지금은 완전히 사업이 망해서 빚만 남긴 상황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저는 합의로 이혼하게 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현금 재산 일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되었고 저는 그 정도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돌려막아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큰 빚이 생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마스크 관련 사업들이 망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상간녀에게서 한 번 더 연락이 왔습니다. 저기요. 왜 저한테 이야기 안 해줬어요? 이 남자 사업 망해서 빚덩이에 앉았다는 사실이요. 제가 이야기할 시간이나 주셨나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왜 이야기해줘야 하죠? 당신이 물어보기나 하셨나요? 아이 낳았다고 이혼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는 거냐고요. 그건 아닌데. 적어도 사람이라면 있는 진실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해야 하죠? 당신들끼리 즐길 거 다 즐기고 당하는 사람은 난데, 피해자는 난데, 내가 왜 진실을 말해야 하냐고. 막말로 당신도 돈만 보고 그 남자 만난 거 아니야? 나한테 하소연할 게 아니라 네 남편한테 가서 하세요.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냉정하세요? 사회 선배 아니에요. 선배? 웃기지만 나는 너 같이 얍삽한 후배를 둔 적이 없어. 너랑 할 이야기 없으니까 이제는 차단한다. 이혼한 후 시간이 지나 상간녀가 저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해서는 왜 남편이 사업 망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안 했냐며 역으로 따지기 시작했고 저는 팩트 폭행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여자를 통해 남편에 대해 들어보니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돈도 벌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되었더라고요.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벤츠에서 똥차가 된 이 남자를 다른 여자에게 넘기는 쾌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이혼한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앞으로 결혼이라는 것은 더욱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연애 시절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싸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학생 때는 돈이 부족해도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만나고 하잖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연애를 하는 순간까지 금전적인 문제로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누가 데이트비를 더 냈고 적게 냈다는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남자친구 집안보다 돈이 많았고 매번 데이트를 할 때마다 돈 없는 남자친구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게 저희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남자친구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해서 기생충 같은 모습을 보이려다 보니 저는 터질 대로 터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이 남자와 연애를 했던 탓에 버릴 수가 없었고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된 지금 연애 때와 같이 여전히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고만 할 거야? 이제는 빨리 나가서 일 좀 구해와. 당신이 일을 시작해야 집도 사고 할 거 아냐? 집은 무슨, 지금 월세로 사고 있는 집이면 충분하지. 나는 지금이 편해, 너무 편하다고. 당신만 조금 고생하면 내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잖아. 조금만 더 고생해줘라. 나는 지금 삶이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운 건 당신만이지. 나는 일주일에 7일을 일하고 있어.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골병이 들 지경이라고. 지금 월세 삶을 벗어나기 위해 내가 적금을 든 지도 5년이 넘었고 나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아니야, 원래 사람이 빨리 변하면 못 쓴다고 하더라. 갑자기 변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된 거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당신도 나를 너무 몰아가지는 마. 나도 곧 일 시작을 할 건데 시간은 조금 걸릴 거야. 또 너무 푸시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이런 무슨 기생충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먹여 살리고 있는지 원망말로 아이가 없으니까 다행이지. 아이까지 있었으면 당신은 정말 내가 데리고 살 수 없었을 거다. 잡생각 하지 말고 내일 중으로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할 생각이나 하고 있어. 너무 그렇게 푸시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잘하려는 사람 그렇게 눈치 주고 푸시하면 하려고 하는 것도 잘 안 된다고. 당신은 그냥 나한테 밥이나 챙겨주고 옆에서 지켜만 봐줘. 내가 어떻게 하는지 말이야. 정말 답답하구나. 그래, 내가 신경 안 쓰게 당신이 알아서 좀 해봐라. 결혼한 후부터 남편은 배짱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금전적인 모든 부분들을 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을 먹여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라고 한마디라도 한다면 자기한테 뭐라고 했다면서 어린아이 같이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월세살이로 시작해서 적금을 들고 있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투자해왔던 청약아파트가 당첨되면서 뜻하지 않은 행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아서 청약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이 아파트를 보자마자 좋아서 아주 죽더라고요. 낮은 분양가에 나중에 되팔더라도 엄청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남편은 제가 당첨된 것을 보고는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자기 일 안 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정색하면서 당장 일을 시작하라고 한마디 하였습니다. 청약아파트 당첨 사실은 친정 식구들 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에게까지 들어가면서 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라 네 시아버지다. 내가 너무 오랜만에 연락했지. 그동안 우리 아들 신경 쓰느라 많이 힘들지? 아버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남편도 요즘 일자리 구한다고 신경 쓰고 있어서 제가 터치할 부분이 많이 없네요. 그래도 빨리 사회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집에만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닌가 봐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얼마 전에 전화해서 이놈을 호되게 혼내줬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너한테 더욱 잘할 거니까. 네, 아버님 간혹 그렇게 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남편이 기가 바짝 죽어서 더 잘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버님이 말씀해주신 덕에 요즘은 정신 차린 것 같더라고요. 가끔은 그렇게 눈치도 주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며느리 너가 그렇게 이야기해주니까 고맙구나. 그나저나 얼마 전에 청약아파트 당첨되어서 이사 갔다고 하던데 거기 집 좋니? 방은 몇 개고 좀 넓은겨? 네, 아버님 대출받아서 이사 갔는데 정말 좋네요. 방도 4개고 1개는 남아서 비워두기는 했는데 나중에 취미생활할 때 쓰려고 남겨뒀어요. 오랜 기간 그래도 투자하니까 빛을 발하기는 하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말이죠. 그렇구나. 며느라 내가 나중에 한 번 더 연락하마. 조만간 한번 보자꾸나 봐. 배짱이 같은 남편을 그나마 시아버지가 혼내면서 잡아줬기에 제가 잔소리를 적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댁에서 똘똘 뭉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기생충처럼 살 것 같은 촉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출근 전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출근하였습니다. 그러자 평상시 자고 있어야 하는 시간에 남편이 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저는 굉장히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지금 비밀번호 바꿨어? 4485 눌렀는데 현관문이 안 열리네? 무슨 일 있는 거야? 비밀번호 갑자기 왜? 당신 그런데 지금 자고 있는 시간인데 어떻게 일어나서 나한테 연락한 거야?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오래간만에 일찍 일어났어. 이젠 운동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집 문이 안 열리네. 비밀번호 뭐야? 비밀번호? 당신 지금 당장 나한테 영상통화 걸어봐. 영상통화 걸어보라고. 영상통화는 갑자기 왜? 아, 급하니까 빨리 비밀번호 알려줘. 나만 있는 거 아니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주변에 사람들? 당신 아는 사람들도 없는데 어떻게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누구랑 있는지 안 알려주면 당장 비밀번호 못 가르쳐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뭐? 비밀번호를 못 알려준다고? 나 지금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있어. 그리고 주변에 이삿짐 센터 사람들도 같이 있다고. 빨리 비밀번호 알려줘. 알려달라고. 이삿짐? 설마 지금 당신 부모님 짐 우리 집에 넣으려는 거야? 누구한테 허락받고 그러는 건데?
방 하나 남는데 우리 부모님 살기로 했다. 그래서 일부 짐까지 빼서 넣기로 했어. 여보가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돼. 빨리 알려줘. 날이 추워서 모두 덜덜 떨고 있다고. 싫은데 내 돈 주고 산 비싼 집인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당신은 또 당신 마음대로 하는구나 아주. 내 돈 주고 산 집을 왜 당신 마음대로 하려는데? 당신이라니. 남는 방 우리 부모님 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라도 된 거야? 된 거냐고? 당신 부모님이 입주하기 전에 집주인인 나한테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한 사이고 네 집이 내 집, 내 집이 네 집인데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집인데 당연히 부모님도 들어올 수 있는 거지. 너 안 되겠다. 앞으로 평생을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을 것까? 너도 집에 들어오지 마라. 자기야, 그게 아니라 나만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제발 부탁이야. 헛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밖에서 계속 벌벌 떨어봐라. 제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입주한 청약 아파트에 남는 방을 자기 부모님을 주겠다면서 저의 몰래 이삿짐을 넣으려던 기생충 남편은 끝내 저에게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기생충 시댁을 맞이했는데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배짱이 남편에게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그를 철저히 무시하고 이혼 관련 서류들을 몽땅 보냈습니다. 연락이 안 되니 저희 집 앞에 편지를 주고서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울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들과 이별을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7년 차인 4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후부터 시댁에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제가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상을 차리는 것과 제사를 지내는 것 모두 저희 집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이 위로 형이 있었음에도 장손으로서 나서서 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아주버님도 집안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그의 부인인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 행사에서 먼저 와서 음식을 차리는 일은 없었고 다 해놓으면 그제서야 저희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가지고 있는 집을 넘겨주셨는데 저희 집이 아닌 아주버님 댁에 넘겨주셨습니다. 모든 일은 저희가 다 하면서 유산을 물려받지 못해서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보인 반응이 저를 굉장히 섭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서 집안 행사를 다 하는데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집은 우리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완전히 못 주더라도 일부는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우리 형이 있어서 있는 거야. 형이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운 것이나 다름없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집안 행사만 주도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집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게 형이야. 그러니까 형이 집을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라고. 솔직한 말로 아주버님이 대체 뭐를 했는데? 당신한테 돈을 한 푼 주기를 했어? 뭐를 했어? 집안 행사도 항상 우리 집에서 하고 그거에 대해 고생했다고 한마디로 한 적이 있는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를 했다는 거야? 집안 행사나 참여 안 한 거지. 우리가 가난했을 때 형이 열심히 일해서 집안에 기여를 많이 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형이 돈을 안 주고 다 받아도 상관없어. 아니, 상관없는 게 아니고 당연히 형이 받는 거야. 좋아, 당신이 형을 인정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난 집안 행사를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매번 내가 준비해야 되고 형님도 오지도 않고 어머님도 늦게 오고 이 부분이 굉장히 스트레스야. 무슨 소리야 지금. 당신 아니면 해야 할 사람이 누가 있다고. 형수님도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일은 못해.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당신이 챙기는 게 맞는 거라고. 내가 놀기는 뭘 놀아? 당신 출근하면 집안이라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맨날 놀고만 있다고? 나도 필요한 만큼 돈벌이는 한다고. 심지어 자기보다 많이 벌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 당신이 돈이 많이 벌기는 해도 시간이 비교적 우리들보다 많잖아. 그러니까 희생하는 거지. 당신은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왜 이렇게 비판적이야? 너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당신 집안 행사에서 얻는 게 뭔데? 얻는 거 단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막말로 큰 집에서 나한테 고생했다고. 돈 한 푼이라도 준 적이 있어? 있냐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일만 시키는 건데? 가족을 위해서 하는데 돈은 무슨? 제사를 지내는 게 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데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당신처럼 다른 생각하고 지내면 되려는 것도 안 돼. 남편과 그렇게 집안 행사에 대해 한바탕 심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자기 형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단 이유만으로 권력이 있는 듯 보였고 이에 대해 남편은 단 한마디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이 그렇게 행동하니 형님도 저에게 일을 떠맡기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전 남아있던 시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형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동석, 야. 얼마 전에 어머님이랑 병원 같이 다녀왔다는 이야기 들었어.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하던데 이제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 하신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동서가 어머님 맡아줘야겠어. 나는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맡기는 힘들 것 같고 말이야. 네? 제가 어머님을 맡으라고요? 저도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쉽지 않아요.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럼 동서가 나한테 5억 정도를 주는 건 어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벌이가 그 정도가 되니까. 동서가 5억을 주면 내가 일을 그만두고 어머님 케어할게. 그게 아니라면 동서가 어머님을 맡아줘야 해. 제가 5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어머님을 맡아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네요? 그러면 형님이 저한테 5억을 주세요. 제가 맡아드릴 테니까 말이죠.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그동안 집안에 관련된 일들은 동서가 맡아서 한 거 몰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서가 당연히 맡아야 하는 거고. 내가 배려해서 돈을 달라고 한 건데 정말 비꼬면서 이야기한다? 그동안 제가 집안일 참고 한 건 생각 안 하나 보네요? 아버님 유산도 몰아서 받아놓고 양심은 있는 건가요? 막말로 시댁에서 돈 한 푼 받은 게 없는데 이번 기회에 엄청나게 많이 받은 형님이 어머님 맡아야죠?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됐고 동서랑은 이야기 안 되니까 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그쪽 형제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야겠다. 형님은 저를 철저히 무시하는 듯 보였고 그쪽 집안 남자들끼리 이야기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저랑은 말이 통하지 않으니 저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그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해 보였고 잠시 후 남편에게서 긴급히 연락이 와서는 저에게 잔소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형이랑 방금 이야기했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일 그만둬. 우리 엄마 우리 집에서 지내게 했으니까 말이야. 뭐?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지낸다고? 대체 아주버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한 거야? 무슨 이야기를 해? 우리 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자기가 형수님보다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당신이 일을 그만두고 우리 엄마를 봐주는 게 이득이야. 우리 조금 더 계산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이건 계산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잖아. 아버님 유산도 아주버님이 물려받으셨으니 당연히 시댁 부모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아닌 아주버님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거야.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나한테 시키는 거야? 유산을 물려받는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니까. 이미 우리 집안 회의에서 결정난 부분이니까. 당신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 일 그만둬. 우리 엄마 합가할 거니까 말이야.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나도 내가 오랜 기간 해왔던 일에 대해 자부심이 있다고. 돈이 다가 아닌데 차라리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보내는 게 어떤지. 요즘 봐드리는 것보다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뭐?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지금 당신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럼 나도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이혼하자 이혼해 그러면 내가 어머님 안 봐도 되고 5억 안 주고 어머님을 아주버님 쪽에서 볼 수 있게 되겠다. 나는 이렇게 이기적인 집안이랑은 못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당신이 없으면 우리 엄마는 누가 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엄마 좀 케어해줘. 당신 아니면 우리 엄마를 케어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제발 부탁이야, 이 엄마는 제발. 됐어. 이제 당신하고는 끝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그리고 너희 형한테 전해. 5억 개뿔 니들이 어머님 모시라고 말이야. 그렇게 모든 집안일 저에게 맡기는 집안과 이혼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꽤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고 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고 결국 형님 쪽에서 어머님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5억 원을 달라고 했지만 저는 이혼함으로써 전적으로 모든 일을 형님 쪽으로 넘겼습니다. 어머님뿐만 아니라 명절과 제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넘겼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연락해서는 집안 행사가 이렇게까지 빡센지 몰랐다면서 저에게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통쾌하였습니다. 이제서야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는 결혼한 지 15년이 넘어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결혼 초기 때만 하더라도 시댁에서는 굉장히 저를 이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과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저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20대 중반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나이에 결혼을 선택해 집에만 박혀 있는 상황이었기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어머님은 제가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이유로 삼으며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너 언제까지 집에만 박혀 있을 거야? 너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거 아냐? 그렇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누가 너를 좋아하겠냐? 생각을 해봐라. 우리 아들이 너무도 불쌍하다. 어머님, 제가 못한 게 뭐가 있나요? 요리도 남편이 만족하면 되는 거고, 집안 청소도 다 하고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한다고요. 제 친구들은 이제 막 사회에 나가서 일 시작한 애들이고요. 제 나이가 당연히 어리숙하고 미숙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너는 자꾸 나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나 때는 네 나이 때 애들도 낳고 집안일까지 완벽히 했어. 당시 식구들이 20명이 넘었는데 쉴 순간이 어딨어. 잠도 줄여가면서 집안일하고 밥 차리고 했는데 너는 핑계만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무슨 자꾸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 만들지 말고 더 열심히 집안일 할 생각이나 해. 그때랑 지금이랑 세대가 다르다니까요. 어머님만 만족을 못하는 거지 제 남편은 저보고 잘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옛날 생각으로 저한테 비교하니까 당연히 제가 못해 보이는 거라고요. 시끄럽고 말대꾸는 무슨. 너 자꾸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할 거면 집 나가. 내가 투자해서 얻은 집이니까 당장 나가라고. 이렇게 시어머님은 자기 때를 생각하면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혼집은 시어머님이 전세금을 투자해서 구해준 집이었고 월세만 저희가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결혼을 별로 탐탁지 않아 했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친정엄마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니 자기가 미안하다면서 해준 게 너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라면서 주택을 하나 구입해서 줬습니다.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친정에서도 시댁 쪽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새롭게 구매한 주택으로 이사를 갔고 그 집에는 세입자가 둘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를 조금씩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집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시어머님은 저에게 잔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잔소리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에는 자기들이 돈을 더 많이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에서 집을 해주고 나니 그동안 했던 잔소리들이 싹 하고 들어갔고 저에게 연락하는 빈도가 적어졌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시어머님에 대한 앙금이 남아 연락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니 얼굴을 못 본 지도 꽤 되었는데 그런 게 수년의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자기야, 내가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다. 3달 후에 당신 시조카 영호 결혼한다고 하더라.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혼전 임신을 해서 여자 집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네. 아, 벌써 결혼한다고? 이제 막 20살 된 애가 영호가 여자친구를 임신시켰다고? 아이고, 쉽지 않은 생활이 되겠구나. 그래, 나도 전에 듣고 얼마나 놀랬는지. 그래서 당신한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청첩장 나오면 전달해 줄게. 이번에는 갈 거지? 몇 년 동안 시댁하고 인연 끊고 당신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직은 고민 중에 있어. 어떻게 할지 말이야. 조금 더 상황 지켜보고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애들 한 번도 신경 안 써준 사람들인데 내가 챙겨야 하는지 조금 의문이야. 그렇긴 하지. 우리 애들 이제 중학생 되었는데 선물 하나 안 보내고 말이야. 당신은 안 해도 내가 영어 학교 입학할 때마다 이것저것 챙겨줬는데 말이야. 맞아, 돌아오는 거 하나 없으면 걱정되긴 하지. 당신은 가더라도 나는 고민 좀 해볼게. 청첩장 날라오면 내가 확실히 대답해 줄게. 갈지 말지에 대해서 말이야. 그래, 난 당신 생각에 존중해. 무슨 선택을 하던 말이야. 시조카 영호가 사고를 쳐서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고 오랜 기간 저희 애들에게 신경조차 쓰지 않은 것이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10년 정도 시댁 측하고 연락을 안 하다 보니 이 결혼식에 제가 참가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연락하지 않는 동안 남편이 시조카들에게 선물을 조금씩 준 것 같은데 저희 애들한테는 100원짜리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찰나에 10년 만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라 잘 지냈지? 정말 오래간만이구나. 우리 아들이 이야기했겠지만 조금 있으면 영호 결혼식이야. 네, 어머님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연락이라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연락하는 것도 안 되니? 영호 결혼식해서 겸사겸사 연락을 좀 했어. 너무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한다. 갑자기 연락하셔서 오해라니요? 저희는 이젠 그런 사이도 아니에요. 남보다도 못한 사이인데 오해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는 모르겠지만 영호네 집이 많이 부족하고 못 살아. 영호가 결혼하기는 하는데 집을 아직도 구하지 못했어. 집이 없다기보다는 돈이 부족해서 집을 못 구한 거지. 너희가 조금 살지 않니? 1억 정도만 시조카인 영호한테 주면 집을 구하는데 좋을 것 같은데. 너가 좀 도와줘라 며느라 부탁이다.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10년 만에 연락해서는 시조카한테 1억을 주라는 말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1억이 누구 장난인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1억도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남보다도 못한 시댁에 1억을 주라고요? 지금 저랑 장난합니까? 장난하냐고요. 아이고 며느라 왜 이렇게 바뀐 거니? 우리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고 화목하게 지냈었잖아. 그러지 말고 너희 집 돈 많으니까 너가 좀 도와줘. 안 그러면 영호 살 집도 없어서 허덕이게 된다고. 그걸 왜 제가 신경 써야 하죠? 1억은 힘들고 저희 반지하 곰팡이 가득한 집 있는데 부동산에 내놨는데 아직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 집 월세로 줄 테니까 거기서 사시려면 사시고요. 아니면 말고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니? 누가 곰팡이 있는 집에서 살기는? 그리고 가족끼리 월세 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줄 거면 주는 거지 치사하게 누가 월세를 줘. 싫으면 말 거라. 월세를 주던 말던 제 집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젠 확실히 어떤 노선을 가야 할지 정해지네요. 잘들 사세요. 저는 앞으로 볼 일 없을 테니까. 오래간만에 연락해서는 시조카가 집 살 돈이 없다면서 저에게 1억 원을 요구한 시어머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곰팡이 가득한 반지하를 월세에 넘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고는 앞으로 시댁과 연락할 필요 없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이었고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더군요. 제가 굳이 돈을 써가면서 시댁과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도 저에게 시댁은 없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저의 편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시댁 편을 들고 저를 무시했다면 이혼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제 자리를 지켜줬고 저는 저 나름대로 시댁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 조금 있으면 출산 예정일이잖아. 다른 건 아니고 내가 너한테 선물할 게 있나 싶어서. 연락했는데 너는 뭐 가지고 싶은 거 없니? 지난번에 말했던 거 같은데 내가 까먹었다. 가지고 싶은 거? 먹는 거는 맨날 먹는데 첫째 키우면서 둘째까지 뱃속에 있으니까 힘들어서 죽겠어요, 엄마. 집은 정리를 해도 끝도 없고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싶더라고요. 집. 너희 방두칸 있으면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냐? 갑자기 집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조금 당황스럽구나. 애들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엄청 어린데 집이 굳이 필요한가 싶어서. 에이, 엄마 요즘 애들은 정말 활동력이 장난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많이 자주 돌아다니는 애는 또 처음 봐요. 그리고 남자애다 보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는지. 엄마도 나 키워봐서 알겠는데 요즘 애들은 더 빨리 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니까. 그래,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한테 집 하나 해주려고 생각했어. 근데 그 시기가 애들 초등학교 갈 때쯤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때 되면 애들 개인적인 방도 필요하고 분리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너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빨리 구해주는 게 좋겠구나. 집 하나 구한다면 너는 어디서 지내고 싶니? 너가 원하는 대로 하나 맞춰주려고 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단독주택도 좋은데 거기는 나중에 팔 때 잘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이사를 가게 되면 무조건 아파트로 가야 하지. 요즘 아파트 괜찮은 곳 많다고 하는데 엄마가 하나 좀 구해줘. 우리 엄마 덕분에 내가 생활 편안히 할 수 있겠다.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라, 딸아. 우리 집 주변에 나 아는 사람이 부동산 하는데 그 사람한테 돈만 주면요 알아서 맞춰준다니까. 동네 거래를 하는데 잘해줘서 소문이 자자하다고.
내가 알아서 구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엄마만 믿고 나는 잘 지내고 있을게. 우리 둘째 곧 있으면 태어나는데 엄마 덕분에 좋은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아무튼 집 잘 구해주시면 될 듯해요. 저는 이제 둘째 낳는데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그래, 둘째 잘 낳고 앞으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 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할 텐데. 집에서 잘 쉬고 조만간 한번 보자. 저의 친정엄마는 제가 둘째를 출산하기 전에 이르자 아파트 한 채를 사줬습니다. 예전보다 방도 크고 깨끗해서 아이 키우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에 맞춰 아이를 낳았고 새 집으로 이사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라, 얼마 전에 병원에서 둘째 낳은 거 보고 왔는데 사진 좀 보내봐봐. 얼마나 컸나 한번 보게. 제 프로필 사진 보시면 알 거예요. 어머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컸어요. 하루가 다르게 크는데 신생아 파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너 사진 보니까 집이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 전에는 허름하고 지저분한 곳에서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 사진 찍힌 집은 굉장히 깨끗하고 그러구나. 너 설마 이사하고 그런 건 아니지? 어머님은 모르고 계셨구나. 저 출산하는 동안 저희 엄마가 집 하나 사주셨어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집 이사했거든요. 그동안 아이 하나 키우면서 집 좁았었는데 엄마가 새 아파트 사주신 덕에 좋은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던데. 너도 참 그런 일이 있으면 하늘 같은 시어머님한테 가장 먼저 말해야지. 그러지는 않고 왜 네 맘대로 하는 거니? 아무튼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구나. 다른 건 아니고 너 애들 둘 데리고 시댁으로 좀 넘어올래? 시댁으로요? 어머님 애들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 시댁으로 방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갈까요? 어머님. 그래, 네 짐들 싹 다 챙겨서 지금 당장 넘어오거라. 우리 아들한테는 미리 이야기해뒀으니까 여기서 며칠 지낸다고 생각하고 넘어오면 돼. 시댁에서 며칠 지내라고요? 둘째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밤낮이 다르다 보니 어머님하고 생활 패턴도 완전히 다를 텐데 그래야 하나요? 새벽에 애가 엄청 울어서 어머님 지내실 때 불편할 텐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는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좀 봐. 내가 너 왜 짐 챙겨서 여기로 넘어오라고 하겠어? 새로운 집에서 내가 좀 지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새 집에 적응해서 지내는 동안 너는 시댁에서 지내면서 애들 키우고 그러라는 말이다, 알았어? 어머님 아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제 집이 갖고 싶은 거군요. 그러면 제가 순순히 넘겨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사준 집인데 어머님이 여기서 왜 살아요? 너 어차피 앞으로 살 날도 많은데 오래 못 사는 내가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지. 너는 왜 이렇게 말이 많고 그러는 거야? 우리 같이 노인네들이 집 깨끗하고 좋은 곳에서 살아야 오래 사는 거지. 너희같이 건강하고 젊은 애들은 굳이 좋은 집이 필요 없다는 거야. 이제 막 태어난 둘째는 신생아라서 좋은 집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남편이 알아요. 제멋대로 행동하시는 걸 보면 남편도 굉장히 화낼 것 같은데. 내 아들이 화내면 뭐 어쩌겠다는 거야? 걔도 내 말이면 아주 끔벅 죽는다는 거야. 너도 지내봐서 알겠지만 내가 시댁의 왕이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까라면 까는 거지. 100번 양보해서 어머님 하루 이틀 정도는 제가 주무시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저도 선택하세요. 언제까지 어머님한테 제가 휘둘릴 수는 없다고요. 뭐? 너가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애 좀 낳았다고 나를 무시하기까지 하고 말이야. 안 되겠다. 너 우리 집 오지 말고 거기 당장 있거라. 내가 당장 가서 너를 혼내줄 테니까 말이야. 어디서 한 주먹도 안 되는 녀석이 말 대답하고 있어?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오실 거면 오세요. 저희 엄마가 애들 봐준다고 오셨거든요. 오신 김에 서로 이야기도 나누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아, 방금 전에 있었던 일들은 저희 엄마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갑자기 뭐라고 하시면서 차에서 회초리 가져오시던데요? 사돈이 옆에서 다 듣고 있었다고. 에이, 나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 거지. 설마 네가 살고 있는 집을 정말로 가지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니? 절대 아니지.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편하게 지내.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고 말이야. 어머님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엄마가 사준 새집 갖는다면서요? 안 주면 무력으로 빼앗는다고 하셨는데 갑자기라고 이렇게 말이 바뀐 이유는 뭐예요?
사돈도 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 며느라. 애들은 다음에 보러 갈 테니까 그때 연락하도록 하마. 어머님 그러지 말고 지금 오시지. 왜 갑자기 말을 바꾸고 그러세요? 안 온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까불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시니까 알아서 처신잘하세요. 나중에 연락하도록 하마 며느라. 제가 첫째를 낳아도 별 관심도 없었던 시어머님이 갑자기 제가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저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집을 바꾸자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짐을 챙겨서 시댁으로 넘어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상황들을 저희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고 하니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면서 안 오겠다는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귀엽던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 눈치를 엄청 보는 시어머님입니다. 시어머니가 항상 뭐를 부탁하거나 요구하면 저는 친정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다는 핑계를 대면 아주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남편조차 저희 엄마 핑계를 대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시어머님. 회초리가 무서웠던 걸까요? 아니면 저희 엄마와의 만남이 무서웠던 걸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저희 엄마가 힘이 무진장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